안녕하십니까. 대치메카에서 예비 고3 수능 영어 수업을 맡게 된 이선주라고 합니다. 저는 좀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짧고 임팩트 있게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제 소개를 짧게 먼저 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학부를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를 나왔고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다음에 영어교육과 석사, 그다음 또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석사를 두 가지 학위를 땄고요. 그다음 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박사과정에 진학을 해서 과정을 모두 마치고 논문까지 마치고 박사 학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에서도 수년간 학부 아이들을 지도했었고요. 그러면 먼저 생각하실 게 학력만 화려한 선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대치동과 압구정, 강남 지역 아이들을 너무 오래 가르쳤고 또 그 과정에서 저만의 특별한 어떤 티칭 노하우 팁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수능 영어에 관한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팬이 많습니다. 예, 제가 가르친 학생이나 그 어머님들 중에서 그 좋은 결과에 만족을 하시고 진학을 한 후에도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소식을 알려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잠깐 감사합니다. 원장님 제 팬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잠깐 자랑을 하자면 PR도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의대를 지망한 학생인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는데요. 수학이나 과학은 계속 1등급을 받는데 영어가 3등급이 나와서 이렇게 고민인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학생이 이제 저랑 한 1년 정도 같이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서 몇 달 만에 빨리 영어 성적을 1등급으로 올려서 의대에 무사히 진학을 했고 그 결과 지금 9대 병원에서 열심히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저에게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 밖에 또 저는 서울예고 아이들을 지도를 많이 했는데 서울예고 미술과 또 음악과 아이들이 고2부터 고3까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거의 모두 1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1등급을 받고 저희 학교 후배가 돼서 서울대, 미대, 또 음대 진학을 했고 그 중에 이제 박물관에서 큐레이터 하는 아이들이 지금도 좋은 전시회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다른 원하는 그 대학에서 영어를 사실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만만하게 생각했던 영어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좀 고생했던 그런 아이들이 저와 같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요령을 익히고 그래서 결국 원하는 등급을 받고 1등급을 원했던 아이들은 1등급을 받고 조금 실력이 모자라서 1등급이 좀 무리인 애들은 2등급까지 받아서 그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과에 진학을 해서 지금까지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자와 어머님들이 무지에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PPT를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요.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제가 거의 이틀 동안을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PPT인데 제가 이 PPT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나온 영어 교육에 관한 수능에 관한 영어 저널에 실린 최근 논문들을 7개 이상 한 10편 정도를 읽었어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발췌를 하고 또 교육청 평가원의 자료도 다 뒤져가면서 말을 했는데 그래픽 넣고 펴놓고 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PPT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서울대 자연계에 입학한 제자가 도움을 줘서 기꺼이 그래서 이 PPT 제작에도 제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짧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요즘 이게 좀 문제죠. 영어 공부가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영어 절대 등급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신데 그래서 수능 영어 등급 확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전형별로 짧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불수능, 용암수능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특히 영어가 어려웠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잠시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로드맵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전략과 제가 또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이 뭔지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사실 여기 대치동 학원 많잖아요. 서울에 영어 학원 많은데 왜 저한테 맡기셔야 되는지 그걸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참고하시라고 수능 문제 유형과 전략을 짧게 넣어놨어요. 짧게 넘어갈게요. 일단 교과 전형 이것 때문에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인원이 65.1%죠. 최저가 적용이 되는 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인원 비교되시죠? 거의 2배예요. 근데 최저 적용이 되는데 이걸 못 맞추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최저 등급을 맞추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과목이 영어예요. 국어랑 수학보다 더 빨리 등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금 열심히 하면요. 교과 전형은 선발 인원이 늘고 있죠. 근데 지원 인원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최근 자료에서 다 나온 거예요. 제가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3개 등급 합이 뭐 5에서 7 계산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국영수 과목을 최소 2등급 이상을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등급 이상을 받아야 최저 기준을 통과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는 필수적으로 2등급 이상, 안전하게 1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과목에서 실수가 나오더라도 영어가 그걸 커버할 수 있어요. 경쟁률이 모두 상승했죠. 연세대만 제외하고 상위권 11개 대학 경쟁률이 모두 상승을 했는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8.2대 1에서 26.6대 1로 올랐고요. 교과 전형이 경쟁률이 굉장히 올랐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 우리가 줄여서 학종 전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전형 많이 축소가 됐죠. 거기다가 교과 평가는 굉장히 비교과 평가가 굉장히 축소가 돼서 교과 성적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이 되고 자기소개서는 이제 완전히 폐지되고 있습니다. 이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분은 아마 조금 예전보다는 인원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논술 전형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논술에 자신 있는 아이들이 있죠. 논술 전형도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제가 이 표를 작성하면서 좀 놀랐어요. 아니 아이들이 이렇게 충족을 못하나 보면 보세요. 인문 계열에서 38.5, 38.2 거의 60%, 70%가 최저 충족률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 어려운 논술을 통과하고도 입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과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수의학과 요즘 인기 높죠. 컴퓨터공학과, 뭐 수의학과 요즘 이런 과들이 인기가 높은데 충족률이 43%밖에 되지 않아요. 50%가 넘는 이들이 논술을 통과하고도 입학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전형이 바로 이 정시 전형이고, 사실 지금 예비 고3, 지금 2학년 아이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저랑 같이 공부할 아이들은 사실 정시 전형을 노리고 같이 공부할 아이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선발 인원이 늘었습니다. 7% 정도 증가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10년 전보다 재수생 비율이 10%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그 고3 애들, 또 그 재수하는 애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자기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만 더 하면 굉장히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 정도 늘어서 수능 응시자가 전체적으로는 올해도 소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10,000명 정도 증가하는데 이제 그걸 보여드릴게요. 현역 애들은 요즘에 저출산 문제잖아요. 지금 아이들도 인원이 조금 줄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10,000명 넘게 줄었어요. 근데 전체적인 인원은 증가했죠. 재수생이 20,000명 이상 지금 증가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더 치열해졌어요. 정시 전형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용암수능 이 그래픽은 제 제자가 넣어줬습니다. 용암수능 불수능을 넘어서서 용암수능이란 말이 있는데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다. 이거는 가장 최근 저널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78.1%가 매우 어려웠다고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된 원인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EBS 연계 비율이 50%로 줄어든 건 어머님들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보다 이게 문제예요. 50% 줄어든 건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100% 전환이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더 큰 아이들을 두신 어머님들은 이런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지문 해석이 안 되더라도 한글 해석이라도 읽고 가라. EBS.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한글 해석만 열심히 보고 가는 애들도 사실 어느 정도 등급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간접 연계이기 때문에 간접 연계라는 게 뭐냐면 그 글의 소재, 주제만 따고 와서 지문은 완전히 새로운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낯선 지문을 만나니까 친숙도가 떨어져서 등급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맹목적인 암기는 이제 절대 통하지 않아요. 해석본 암기 통하지 않습니다. 1등급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했어요. 어머님들 이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영어 관련 학술단체 협의회 이것도 저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확인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평가원에서는 쉽게 낸다고 냈는데 대체 왜 이럴까? 문제가 뭘까? 문제가 어려웠나? 막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는데 답은 하나예요. 너무 쉬운 답입니다. 애들이 영어를 못한다. 옛날보다 아주 못한다. 지금 서울대 내에서도 지금 교수님들 사이에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말아요. 영어를 너무 못해서 애들이 원본을 못 읽어서 수업을 못 따라가서 영어 다시 상대평가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학부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거기서 따로 영어를 가르치는 애들도 있어요. 심지어 영어 전공인 애들도 원문을 못 읽어서 이게 심각합니다. 영어를 못해서 그래요. 기초학력이 심각한 저하 불균형을 가지고 왔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교과서는 쉬워요.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와 어휘보다 그 다음에 통사적 복합성 문장 구조 있죠? 이런 거 또 이독성 쉽게 쭉쭉쭉쭉 읽어나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EBS 교재와 수능 문제는 교과서보다 1.5배 어려워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교과서 수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보거나 EBS 교재를 보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등급이 다 낮아졌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수치를 보시면 아시고 계셨나요, 어머님들? 퍼센티지? 작년 1등급 6.2%, 6%예요. 올해 6월 5% 나왔습니다. 5.74%. 작년은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는 더 낮았어요, 수능보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쉽게 낸다고 냈는데도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등급이. 올해 9월은 사실 며칠 전에 본 시험은 혹시 고3 아이들한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쉬웠어요, 고3 문제가. 근데 그거는 지금 6월 때 하도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9월은 수능 직전이라서 약간 아이들을 달래주고 안심시켜주고 하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좀 쉽게 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난이도가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수능도 상당히 어려울 거고 아마 내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에는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어요. 어머님들 때도 이런 게 있었죠. 네, 킬러 문항은 이제 고난이도 문항, 문제가 어려운 건데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문장 삽입, 빈칸 완성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상당히 또 문제수도 많죠. 빈칸 완성, 함축 의미 추론. 이게 영어는 전체 45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위에 세대들은 50문제를 풀었어요. 지금은 45문제인데도 지금 아이들이 그 시간 내에 다 풀기를 힘들어 하는데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게 31번에서 40번까지예요. 31번에서 40번까지인데 요 문형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작년 수능에서 오답률 1위 문항입니다. 38번 그 유명한 문장 삽입. 요것 때문에 악명이 높았는데요. 맞춘 아이들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70%가 넘는 아이들이 틀렸어요. 4명 중에 3명은 틀렸다는 얘기죠. 이게 왜 틀렸을까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유형이 원래는 그렇게까지 오답률이 높던 유형은 아니었어요. 좀 쉽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바뀌었나 생각하면 그 전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BS 직접 연계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애들이 그냥 읽으면서 뒤에 예측 가능하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래서 쉽게 맞추는 애들도 있고 또 이렇게 지시대명사 it 보이시죠? 뭐 they, 뭐 him, 뭐 he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눈치껏 찍어요. 아니면 여기 나오는 특정한 어휘 예를 들어 influence가 나옵니다. 지금
될까요? 네,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아, 요거요? 네. 여기 월카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맞물리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애들은 3번을 찍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답이 1, 3, 4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부분적인 독해 갖고는 안 돼요. 전체적인 독해가 정확하게 돼야 되고 논리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애들이 파악을 해야 맞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전체적인 지문 내용은 뭐냐면 4차 산업 관한 얘기예요. 그 로봇 산업이 요즘에 그 사회에 도입이 되면서 어떤 병폐가 있나, 뭐 노동자들이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영어 지문에는 시사적인 게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머님들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화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인이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죠. 지금은 작년엔 로봇 산업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박스를 먼저 보시면 새로운 직위에 대해서 현재 직원들을 재교육시키는 것이 또한 그들이 해고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 답이 왜 5번이냐면 요즘에 또 이렇게 답을 앞에 잘 안 둬요. 뒤에 둬서 끝까지 읽게 만드는 거죠. 자, 5번이 왜 답이냐면 뒤에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이죠. 로봇의 능력을 벗어나는 판단력과 결단력을 요구하는 자리로 그렇게 대체된 인간 노동자들이 자리를 옮겨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중간에서 해석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모르겠다. 뭐 대충 이건 것 같네. workers 이건 것 같아. 그래서 1, 3, 4 이렇게 답을 찍어서 오답을 체킹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로드맵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꼼꼼한 지문 분석, 실전 문제풀이, 사고력 논리 향상, 뭐 이건 다 모든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좀 또 다르게 저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은 완벽한 개념 정리를 통해서 문장 구조 파악한 수능 문제에 문법 2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왜 문법을 해야 되냐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해야 어려운 독해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가르치는 거고요. 문장 구조를 가르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어휘예요.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0% 영어 공부의 70% 이상은 저는 어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휘, 문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상식을 통한 백그라운드 knowledge, 배경 지식을 제가 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오래 했어요. 오래 했고 책을 워낙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어떤 선생님보다도 제가 풍부한 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영어 지문에서 소재와 주제만 가지고 오고 완전히 다른 지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설명할 때 그 배경에 관한 어떤 지식들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그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됐다가 다른 지문을 만났을 때도 응용을 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걸 아이들이 소홀히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뭐냐면 지문을 전체 읽고서도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이지? 기억을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한 문장 한 문장은 겨우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건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국어하고 영어가 좀 연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훈련이 잘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이 있어요. 영어 지문을 읽으면서도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시킬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필수 고려사항 짧게 말씀드리고 그 쪽집게 선생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쪽집게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믿지 않는 거냐면 저희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수능 한두 달 전에 어떤 문제 나온다 이렇게 탁탁탁 집어주고 그런 것만 가르쳐주고 또 익히게 하는 그런 쪽집게라는 건 저는 절대 안 믿고요. 제가 생각하는 쪽집게는 각 아이들을 파악을 해서 제가 맡은 아이들요. 이 아이들이 약한 점이 뭔가 그거를 캐치를 해서 그 아이들한테 가장 맞는 수업 플랜을 세워주고 또 부족한 유형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게 쪽집게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저는 아이들의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부터 1년 좀 넘는 기간인데
내년 고3 때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들은. 왜냐하면 수능이 보통 11월 초에 있죠. 예, 지금부터 시작해야 1년이 남습니다. 1년 2개월, 1년 뭐 이 정도 남습니다. 3학년 올라가면 짧아요, 기간이. 한 달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초 체력을, 실력을 올려줄 거예요. 그런 쪽집게 선생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재 선택에도 상당히 제가 신중을 기해서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면 기존의 자료를 이용할 때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보문고를 꼭 가서 체킹하고 있는데 가장 메이저급에서 나온, 메이저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 중에 가장 좋은 책들만 제가 고를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제 수업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에요. 피드백을 제가 또 신경을 쓰고 있고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따라서 약간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맡은 아이들 수준이 어떻게 될지는 아마 첫 시간에 진단 테스트가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도를 하게 될 텐데 상위권 아이들은 보통 1등급,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아이거나 아니면 1등급이라도 약간 낮은 1등급? 이런 아이들이 주로 이제 학원에 올 텐데요. 그 아이들을 안정적인 1등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완벽한 이해죠. 걔들이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대충 독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독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 완벽한 독해가 되도록 구문이나 아니면 고난이도 어휘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거예요. 그 다음 중위권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반드시 취약한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킬러 문항이라든가 약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집중 공략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 플랜을 짜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과제를 내줄 거예요. 그 다음 또 이 아이들이 약한 게 또 있어요. 시간 배분을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 번에서 몇 번이 어렵다고 그랬죠, 영어가? 네, 맞아요, 어머니. 31에서 40번이 어려운데 이 아이들 중에 이제 아주 순진한 라이브한 아이들은 순서대로 풀어요. 그래서 31번, 32번, 34번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다 뺏깁니다. 뒤에 41에서 45번은 장문인데 한 지문에 문제 2개, 한 지문에 문제 3개. 장문이긴 하지만 문장 난이도가 쉬워요. 쭉쭉쭉쭉 읽히는 건데 틀림없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시간을 뺏겨가지고 못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전략이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때는 그런 경우에는 살짝 문제 푸는 순서를 좀 바꾼다든가 이제 그런 요령이 필요한데 그런 연습을 제가 시킬 거고요. 그 다음 이 아이들한테는 반복적으로 독해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구문에 대한 친숙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치중을 할 거고요. 하위권 애들은 오히려 성적을 올리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2, 3등급 받는 애들을 1등급 받게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4, 5등급 애들을 2, 3등급 받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머니들 아시죠? 후자예요. 얘들은 필수 어휘만, 필수 단어들만 습득하게 해도 성적이 올라갑니다. 필수 어휘 습득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또 공략 사항은 듣기를 만점 받게 해야 돼요. 듣기는 거의 다 애들이 만점을 받긴 하는데 하위권 애들 중엔 듣기를 만점 못 받는 애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왜 듣기를 다 못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신데 있어요. 보통 하위권 애들은 2, 3개 틀립니다. 이걸 만점 받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쉬운 문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절대 틀리지 말아야 할 거 18번부터 22, 3번 뭐 이 정도 그 다음 뒤에 장문 이런 것들을 집중 공략할 수 있도록 플랜을 짤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용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머님들 이거는 이제 그 영어 교육 그 전문가들만 쓰는 말인데 토큰 커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짧게 설명을 드리면 토큰 커버리지가 뭐냐면 저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저희가 한 문단이나 한 그 페이지를 읽을 때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모든 단어를 다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정확하게 독해를 하죠. 모르는 어휘 뜻을 추측을 하면서 그때 모르는 어휘 뜻을 추측을 해도 독해가 가능한 어휘량을 토큰 커버리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 논문에 따르면 조금씩 얘기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90%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지문을 분석을 하면 그 수능 지문을 정확히 독해를 애들이 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어휘 실력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냐 그 연구를 해봤더니 1200 필수 어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어휘들을 아마 아이들한테 프린트로 나중에 제공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무조건 익히게 해야 돼요. 영어는. 그래서 테스트를 보고
만약에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바로 보내면 안 됩니다. 집에 외우고 보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 후에 짧게 뭐 10분 정도 뭐 이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제시를 보게 하고, 만약에 그래도 통과가 안 되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수업 10분 전에 와서 또 개별적으로 제시를 본다든가, 이거 어휘를 확실하게 커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문법은 제가 선택한 어떤 자료 모음집 요걸 먼저 시작을 하고, 새 문제를 계속 푸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한번 했던 거를 또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상태를 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독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뭐 최신 실전 문제를 푼다든가, 그건 제가 유연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이런 순서로 나갈 거고요. EBS 교재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기본적으로 연계되는 책들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나갈 거예요. 지금 개강 예정일은 일단 9월 17일과 9월 18일 둘 중에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때가 중간고사 전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중간고사 끝나고 10월 8일이나 10월 9일에 2차 개강을 할 텐데,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인 개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인데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저는 이 부분에 특히 자신이 있어요. 요거를 잘 설명해 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상식을 넓히고 배경 지식을 넓히고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학원 수업이잖아요. 학원 수업인데 저는 과외와 학원의 장점을 접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클리닉 이런 뭐 거창한 말을 썼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들에게 한 명 한 명 맞는 처방을 내리듯이 저는 한 명 한 명을 인원에 상관없이 다 신경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가장 맞는 어떤 수업 플랜도 제시할 거고, 또 개인별 필요하면 개인별 별도 과제도 갈 거고, 이걸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학습 리포팅도 나갈 거예요. 그리고 매 수업마다 미니 테스트 20분씩 진행이 될 것이고, 이걸 근거로 해서 그 아이에 대한 플랜이 바뀔 수도 있고요. 월 모의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나를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인 테스트를 한 번씩 볼 거고, 확인 작업을 확실하게 거칠 겁니다. 이거 유형별 전략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드아웃.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머님들이 저한테 수업을 맡겨주시면 하는 사항들은, 일단 첫 번째 전문적인 지식, 뭐 이런 거.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가진 오랜 경험에서 나온 어떤 티칭 노하우. 그 다음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보다 제가 좀 책임감이 강합니다. 아이들한테 애정을 갖고 있어요. 일단 애정을 갖고 있고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동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인 3각을 해서 그냥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할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 외에 또 제가 이제 반대로 부모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라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훌륭한 학생이죠. 훌륭한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도와주려고 선생이 있는 건데, 제가 원하는 거는 열심히 하려는 태도를 가진 학생이에요. 성실한 학생, 저와 함께 최선의 결과를 이뤄내서 달려갈 수 있는 학생을 원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머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셔야 돼요. 가장 좋은 도움은 아이들에게 동기를 계속 부여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도 넣어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같이 최선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발표를 짧게 했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일단